NH3 플러스 이렇게 있겠죠. 이제 그러다가 점점 프로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될 텐데, 그래서 먼저 얘가 이제 S니까 이거 먼저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하고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pKa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pKa1, pK2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이제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얘는 이제 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요 중간 요 부분 요 지점에서는 pK1 지점에서는 요 COH하고 CO-가 이제 반반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pK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까지 다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CO-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NH3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중간 지점에서는 요 NH2하고 NH3 플러스가 반반 존재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주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버퍼링 리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가 살짝 변하는, 폭이 크지 않는 버퍼링 리전이 있고,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요 포인트를 중간. 이 중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차지가 CO 얘가 다 이온화되고 CO-가 있는 거잖아요. CO-고 NH3 플러스니까 내차지가 뭐예요? 내차지가 0이잖아요. 차지가 상쇄가 되니까 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차지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뭐라고 그러죠?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 이렇게 줄여서 뭐 P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지가 더하고 막 그냥 상쇄가 되면은 이게 내 차지가 이제 0이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pH, 그러니까 내 차지가 0이 되는 pH를 P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PI가 되는 pH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내 차지가 0이 되는 pH는 PI 값은 pKa1하고 pK2하고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2다. 얘가 10이다. PI는 얼마일까요? 응? 6이에요. 평균값이 평균 중반이니까. 그래서 PI는 2분의 2 더하기 10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트레이션 커브고, 우리가 이제 20개 암노산을 배웠는데 걔네들 중에 또 차지가 있는 애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파지티브 차지를 띠는 암노산이 뭐가 있었어요? 파지티브 차지를 띠는 그러니까 R그룹이 차지를 띨 수 있는, 파지티브 차지를 띨 수 있는 게 있었죠. 힐시딘, 라이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약자 하나로 하는 거 배웠었죠. 힐시딘은 뭐라고 하는데요? H. 저 대답하지 말자는. 다른 사람한테 기회 주세요. 그래서 그 힐시딘, 아까 힐시딘 했어요. 힐시딘은 H. 또 아까 뭐라고 했지? 알지닌은 뭐예요? 약지로 하면 R. 맞아요. 알지닌. 그 다음에 라이신이 있었어요. 라이신. 응? 라이신. 하지 말라니까. 라이신은 L로 하고 싶은데 L은 뭐예요? 루이신이에요. 라이신은 이제 K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이제 그런 애들이었는데, 알지닌하고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 pKa가 굉장히 컸어요. 막 10 근처이기 때문에 세포내에서 대부분 그 부분은 R그룹이 다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어땠어요? 한 6 뭐 이렇게 정도가 됐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파지티브 차지를 띠네 안 띠네가 이렇게 섞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거티브 차지를 띨 수 있는 암산이 뭐가 있었어요? 그건 쉬워. 뒤로 에시드로 끝나니까. 아스팔테이트하고
글루타메인이 있습니다. 이거 경제학과 학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제학과 학생이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대생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아스팔테이트하고 글루타메인이었는데 아스팔테이트는 뭐였죠? 약자가? 약자가? D 아니면 뭐죠? D가 아스팔테이트고 글루타메인입니다. A가 더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게 D하고 얘는 이제 2로 이렇게 순서대로 공평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R 그룹에 또 걔가 또 이온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커브가 한 번 더 가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이런 커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온 김에 그다음에 이제 승강자는 또 우리 아미노산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아로마틱 뭔가 하이드로포빅한 게 이제 엘리페틱 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제 아로마틱 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구분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로마틱한 암로가 그 알그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로마틱 암로, 아로마틱 링을 가지고 있는 링을 가지고 뭐였었어? 트리토판 잘했어. 트리토판은 뭐죠? 약자가? W 또 뭐가 있었어요? 타이로신. 크게 말해, 크게. 타이로신. 네, 타이로신은 약자가 뭐죠? Y. 타이로신 Y. 그 다음에 하나. 페닐알라닌. 약자가 뭐죠? F예요. 아우, 잘합니다. 우리 경제학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F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아로마틱 링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구분을 또 뭐 해볼까요? S, 설퍼를 가지고 있는 게 2개 있었어. 설퍼. 메타이온하고 시스테인이 있어. 메타이온은 뭐죠? M. 그 다음에 시스테인은 그냥 시스테인 제일 쉽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할까요? OH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 OH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여기도 나와 있겠는데? OH 그룹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페닐알라닌이 OH가 있나? 페닐알라닌 OH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OH 가지고 있는 거. 여기 하나 벌써 있어요. 하나 있어요. 타이로신이 OH 있었죠. 또 OH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여기 저 카이네이즈 얘기했었죠. 무슨 카이네이즈 가지고 있었는데 타이로신도 있고 그다음에 세린 있어. 세린은 뭐죠? 한자로 하면 약자로 하면 세린 있어. S. 그다음에 또 하나 OH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OH 가지고 있으면 일단 뭐가 있었어요? 하나. 트레오닌 있어. 걔는 T 타이로신한테 T를 양보한 트레오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뭐 엘리페틱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가 기억나요? 제일 뭐 엘리페틱 체인이라고 할 수 없이 제일 간단한 거는 뭐 글라이신, 그렇죠? 글라이신. 그다음에 뭐 메틸기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메틸기. 글라이신 다음으로 간단한 거. 알라닌 있어. 알라닌 A. 그다음에 류신 또. 아이소레이션 또 발린 이런 게 있어요? 다 나왔나 거의? 하여튼 뭐 분목되는 것도 있고 그냥 등등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그래서 보통 뭐 이게 차질 좀 당연히 콜라보 그렇죠? 또 빠진 거 있죠. 이렇게 N 글루타민
글루타민, 아스팔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아까 글루타민, 아스팔테이트하고 약간 사촌 같은 그런 홀라한 그런 암노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글루타민은 뭐였어요? 약자가 글루타민? 글루타민의 약자가 뭐였어요? 응? 글루타민. Q야, Q. 그래서 아스파라진. 다 썼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뭐 이런 약자 뭐 이런 거, 뭐 암노산 이제 특징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쭉 이제 연결돼 갖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단백질의 그런 만들어지는 그 순서에 따라서 형태를 뭐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차 구조는 뭐예요? 1차 구조는 뭐를 의미하나요? 네? 1차 구조. 계속 수석부의 앞사람이 계속 많이 불리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양원빈? 양원빈 학교를 또 안 왔네요. 장우진. 네.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뭐 그런 순서대로 쭉 얘기해요. 단백질에. 1차 구조는 뭐를 의미를 하나요?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하면은 암노산 그냥 시퀀스 서열을 1차 구조라고 합니다. 2차 구조는 2차 구조에 해당하는 구조들이 이름이 뭐가 있었어요? 알파 헬릭스나 베타쉿 같은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을 뭐라고 정의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떤 로컬 폴딩?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걔네들은 주로 자기 그 메인 백본 사이에 수소결합으로 이런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였고, 3차 구조는 뭐예요? 3차 구조.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 거야? 그렇죠? 말로 정확하시는 확실히 알면은 정확하게 말로 그쵸?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때 100% 아는 것들이 뭐 뭔지 말 아는데 그쵸? 말로 딱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표정입니다. 한재현. 3차 구조. 우리 한씨 가문의 어떤 명예를 걸고 한재현. 구조가 구에서 수소 분리해서 근데 뭐 전체적인 구조, 3말 그대로 3차원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3차 구조라고 하는데, 그럼 3차 구조를 이루는데 그런 위크 인터랙션들이 중요하죠.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까? 하이드로젠 본딩. 여러분 아는 거 위크 인터랙션 다 되긴 하죠. 뭐가 있어요? 네? 런던 폴스라는 것도 있군요.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 그다음에 네? 우리가 꼭 안 한 거 표현을 쓰네요. 그다음에 좀 제일 중요한 것 주로 프로틴 폴딩에서 제일 중요한 인터랙션, 셀 오가나이징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얘기가 중요해요. 뭐가 있어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같은 거 그것도 중요하고, 또 다이폴 있지만 뭐 차지, 그죠? 뭐 아이언의 인터랙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위크 인터랙션들이 대부분 이게 이제 3차 구조에 쓰입니다. 근데 또 코밸런트 인터랙션도 하나 쓰이죠. 뭐예요, 그게? 3차 구조 형성에 관여할 수 있는 코밸런트 좀. 그렇죠. 다이설펜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사용돼서 가장 안정화된 3차 구조를 이룰 수가 있는 거고, 4차 구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4차 구조는 한재영 계속 4차 구조는 여러
그렇죠. 단백질 그냥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 이상의 덩어리들이 합쳐가지고 인터액션을 하면서 뭔가 기능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4차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간단하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걔네들 이제 구조가 또 망가지는 거를 이제 디내추레이션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거나 할 때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디내추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 정도 풀리는 그 온도를 이제 멜팅 템퍼러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더 단백질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도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공생물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단백질의 어떤 구조와 기능의 어떤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이 있고 기능도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크게 단백질을 뭐 구조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약간 파이브러스한 프로틴, 말 그대로 정말 섬유 같은 단백질이었고, 여기 글로불라한 프로틴, 둥글둥글한 프로틴, 이게 크게 구분을 하자면 형태로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브러스한 프로틴 중에 뭐 그 하나 예로 뭐 케라틴,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섬유처럼 긴 단백질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기 케라틴이 있지만 다 이거 말고 혹시 뭐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단백질, 콜라겐 같은 거, 콜라겐이 다 긴 단백질. 그래서 뭐 케라틴이 있는데, 케라틴은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털이라든지 뭐 손톱, 뭐 비늘, 뭐 부업 같은 거, 뿔, 뭐 스킨 이런 거에 이제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근데 딱 얘네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손톱이 딱딱하고 머리카락이 딱딱하고, 그다음에 물에 안 녹죠. 물에 녹으면 큰일 나겠죠. 머리 감을 때 다 머리카락 날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알파 헬릭스로 먼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A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알파 헬릭스 체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긴 알파 헬릭스를 이루고 있고, 요거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보면은 옛날에는 뭔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죠. 그렇죠? A가 뭐죠? 알라닌, I는 아이솔루신, V는 알린, M은 메사일린, F는 페닐알라닌. 다 하이드로포빅한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알파 헬릭스 이렇게 구조를 봤을 때 얘네들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이런 아미노산 R그룹들은 요 원통이라고 생각하면 원통이 다 바깥쪽에 노출이 되죠. 그렇죠? 기억이 나세요? 바깥쪽에 쭉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원통이라고 보면 이 바깥 표면이 다 하이드로포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옆에 있으면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으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또 뭐 다른 가닥하고 이렇게 뭐 달설화이라든지 등등으로 더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단단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 뭐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 이렇게 이제 쇠들이 있고 그 안에 막 이렇게 뭉친 이런 케라틴 파이버들이 이제 안에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얘네들이 연결이 될 때 이제 다이설파이드 반드가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다이설파이드 반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구조가 더 이제 단단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설파이드 반드를 활용한 게 이렇게 여러분 파마 미용실에서 파마할 때 사실은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뭐 파마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머리카락에 이런 이제 케라틴 파이버들이 다 이렇게 다이설파이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파마를 하려면은 이렇게 돌돌돌 말잖아요. 먼저 돌돌돌 말죠. 이렇게 돌돌돌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파마 약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리듀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설파이드 반드를 리듀스를 해주면 여기가 이제 SH, 여기가 뭐겠어요?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SH가 쭉 해서 리덕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덕션을 시킨 다음에 한참 이제 이걸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중화시켜준다고 오잖아요.
미용실 안 가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본 사람은 다 아시죠? 이렇게 뭐 중화시켜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뉴트럴라이즈가 되면서 그 가까운 코끼리 다시 다이설파이브에서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불꼬불 말려놨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제 가까운 코끼리 다시 생기면서 이게 커버런트 반드가 생기니까 그래도 좀 오랫동안 이제 컬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파마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글로블러 프로틴의 하나의 예로 우리 람다 리프레서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이 우리 뭐 이렇게 웹사이트에 도메인도 있지만 요 프로틴 도메인은 무엇을 의미를 했었죠? 프로틴 도메인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도메인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도의적인 기능을 하고 서로 폴딩이 되는 뭔가 떡 끊어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그때 얘가 나온 게 이제 뭐 이게 람다 리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DNA 바인딩 도메인이 있고 그렇죠. 다이머를 만들 수 있는 뭐 다이머레이션 도메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약간 곰봉 같이 생긴 거 보여주면서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요 DNA 바인딩 도메인이 어떻게 DNA랑 인터랙션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클로즈업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림에서 그냥 동그라미로 그렸던 부분이지만 사실은 걔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동그라미로 보였던 이제 DNA 바인딩 도메인이 사실은 5개의 알파 헬릭스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막대기로 이루어진 게 알파 헬릭스 하나예요. 하나하고 약간 이제 뭐 루비 있고 알파 헬릭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5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하나의 DNA 바인딩 도메인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떤 특정한 시퀀스 람다 리프레서니까 사실은 전사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인지하는 특정한 시퀀스가 있어요. DNA상의 시퀀스 거기에 붙어가지고 전사를 억제를 하게 될 텐데 얘가 붙는 위치 여기 보면 이제 이거 그 중에서도 이제 알파 헬릭스 3번이 DNA랑 인터랙션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알파 헬릭스 3번의 암노산 시퀀스를 여기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요 DNA 상에서 뭐 글루타민은 A하고 세린은 여기 G하고 알라닌은 뭐 A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글루타민이 있는데 마지막 HO 이런 것들이 알라닌하고 이렇게 이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케미컬 인터액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DNA 바인딩 도메인이 이제 DNA에 붙게 됩니다. 여기는 글루타민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세린하고 알라닌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의 베이스하고 이렇게 인터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인터액션이 굉장히 약하지만 이제 여러 개의 레지두들이 한꺼번에 인터액션을 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논 스페시피한 결합하고는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게 스페시피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글로벌 프로틴 중에 뭐 DNA 바인딩 프로틴이 어떻게 DNA에 붙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위크 인터액션으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붙는 위치를 보면은 여기 이제 DNA 그 더블 헬릭스 보면은 여기 골이 좀 좁은 골이 있고 넓은 골이 있죠. 그래서 좁은 골을 우리가 마이너 그루브라고 하고 좀 넓은 부분을 메이저 그루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붙는 위치는 이런 메이저 그루브에 붙는 것을 이쪽이 메이저 그루브잖아요.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그루브는 좀 폭이 넓기 때문에 단백질이 이렇게 억세스할 때 훨씬 편한 거죠. 이렇게 마이너 그루브는 되게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뭐 단백질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또 이렇게 인지를 해서 인터랙션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단백질이 이런 메이저 그룹에 많이 붙는데 물론 이제 마이너 그룹 쪽으로 붙는 단백질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런 이제 단백질들이 DNA랑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DNA 바인딩 프로틴이긴 한데 얘들이 이제 조절을 받는 거죠. 활성이 조절받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전사 조절 인자는 트립 리프레서예요. 트립이 먼저 알죠. 트립토판. 그래서
트립토판을 생업성하는 그런 유전자.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캐리ոտ에서는 그 뭔가 같은 일을 한 유전자가 줄줄이 쭉 엮여 있어가지고 하나의 뭐 프로모터 오퍼레이터에서 조절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페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트립토판 생합성도 오페론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을 생합성 하려면은 뭐 한 번에 딱 만들어지고, 뭐 구조가 제일 복잡한 암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테고 어떤 기질에서부터 여러 가지 엔자임 반응에 의해서 뭐 트립토판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엔자임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런 엔자임들의 유전자가 그냥 하나의 오페론으로 엮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트립토판 생합성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오페론으로 이렇게 엮여 있고 거기에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테고 뭐 프로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퍼레이터에 붙는 그 변사 조절 인자가 이 트립 R이라는 그 리프레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유전자가 다 발현이 되게 되면은 이 엔자임들이 다 뭐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면은 이제 트립토판이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세포에서 필요한 트립토판 양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막 너무나 많이 만들면은 되게 낭비잖아요. 그렇죠? 낭비. 트립토판 구조도 복잡한데 세포에서 필요한 만큼만 만들면 되지 그보다 뭐 익세스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충분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세포 내에 트립토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를 발현을 계속하는 게 좋겠어요? 억제하는 게 좋겠어요? 억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요 트립토판이에요. 트립토판인데 얘가 여기에 붙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빨간 거 트립토판. 그렇죠? 트립토판이 얘가 이제 빨간 애가 이 트립 아래 붙어요. 그렇죠? 붙으면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왼쪽 오른쪽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그림 찾기 뭐 이렇게 하면은 달라진 거 보여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데 여기 좀 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트립토판이 붙으면서 단백질이니까 좀 플렉서블 하잖아요. 그래서 컨포메이션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트립토판이 안 붙어있을 땐 DNA에 못 붙어요. 그렇죠? DNA 바인딩 그런 위치가 노출이 안 돼 있다가 트립토판이 붙으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이제 DNA에 바인딩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DNA에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때 트립토판이 없으면 여기 리프레션을 안 하고 있다가 트립토판이 세포 내에 충분히 많아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운동을 있다. 그러면은 그 트립토판이 여기에 붙어서 모양이 트립 안에 모양이 변해지면은 여기 붙어서 전사를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뭐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 뭐 그것도 일종의 뭐 피드백 레귤레이션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단백질들이 어떤 구조가 어떤 스몰 몰레큘이 이제 결합을 해서 변하면서 기능이 바뀌어지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세포가 딱 필요로 할 때만 유전자를 턴온을 하고 뭐 필요가 없을 때는 턴오프를 한다. 그래서 그 레귤레이터가 그렇게 이제 필요성을 센싱을 해서 센싱을 해가지고 필요 없을 때는 DNA에 합성이 필요할 때는 DNA에 붙지 않고 그렇죠? 합성이 필요 없을 때는 DNA에 붙어가지고 트랜스크립션을 억제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딱 3개, 딱 3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뭐 각각의 단백질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구조와 기능 또는 뭐 레귤레이션 패턴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세포 내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시퀀스를 우리가 그러니까 암노산의 단백질 구조를 뭐 이렇게 알아내는 예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은 암노산의 시퀀스가 3차 구조를 결정한다. 라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50년대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내추레이션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디내추레이션 단백질 폴딩이 풀어지는 거.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단백질이 디내추레이션 될 수가 있어요? 열, 또 pH가 변하고 또 뭐 디터전트, 뭐 솔벤트, 유기용료 이런 거 있으면은 그쵸?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차 구조를 이루는 인터액션을 깰 수 있는 어떤 팩터들이 있으면은 그쵸? 디내추레이션이 되는데 그게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그거를 리내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폴딩이 됐다가 다시 폴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계란 삶은 다음에 다시 날개를 만들 수 없지만 완전히 디내추레이션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풀어진 단백질은 다시 리내추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암노산 시퀀스가 3차구조 결정한다는 실험을 실험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크리스티안 안피센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과학자가 이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효소는 라이보뉴클레이즈라는 효소예요. RNase. 그러니까 뭐겠어요? 라이보뉴클레이즈, RNase.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뉴클리에이즈는 뭐야? 뉴클리에이즈. 보통 에이즈는 이제 효소 뒤에다 붙는다고 했고, 뉴클리 이렇게 된 거 뭐예요? 뉴클레이크 애시드 뭐겠죠? 그다음에 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죠? 아까 RNA라고 했잖아. RNA를 자르는 효소예요. RNA는 라이보 뉴클레이크 그죠? RNA를 자르는 그런 효소인데 그 효소가 있는데 얘는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반도도 있고 이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이제 디내추레이션 시켰어요. 그래서 디내추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유레아를 넣고 요소를 넣고 그다음에 리듀싱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기 다이설파이드를 리듀싱을 시키기 위해서 베타 모카프토 에탄올 이런 거 이제 넣으면은 리듀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넣으면은 이제 완전히 여기 다 풀어졌죠. 그래서 언폴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RNase 액티비티가 완전히 사라졌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뭐 다이알리시스 같은 걸 해가지고 다 없앴어요. 뭐 유리아도 없애고 베타 모카프토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만 다시 그 엔자임 활성이 되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졌는데 얘가 알아서 액티브한 폼으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스판테니어스하게 리폴딩이 되더라. 그 말은 그냥 시퀀스에 정말 최종적인 폴디드 스트럭처의 정보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세포 안도 아니고 그냥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수용액 상에서 얘들이 완전히 풀어헤쳐졌는데 다시 폴딩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시퀀스에 모든 정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퀀스를만 가지고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프로틴 폴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세포 내에서 이제 프로틴 폴딩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뭐 랜덤이나 아니면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콜라이가 5초에 아미노산 100개, 트랜스레이션 과정 100개를 만들어요. 엄청나게 이제 빨리 만드는 거죠. 근데 각각의 이제 아미노산들이 이제 펩타이드라고 좀 연결이 되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미노산당 뭐 10개의 가능한 컨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100개 아미노산이면은 10의 100승의 컨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10의 100승의 컨포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컨포메이션을 테스트하는데 세포 내에서 뭐 10의 마이너스 13승이 초가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모든 컨포메이션을 테스트하는데 10의 77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뭔가 찾아간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10의 77년이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정말 억겁의 세월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뭐 폴딩되는 뭐 원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델을 생각을 하는데 크게 두 개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hierarchical folding이라고 해서 먼저 여기 뭐 오른쪽에 보듯이 일단 로컬 폴딩, 뭐 알파알렉스, 베타쇼드 이런 이제 로컬 폴딩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폴딩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아니면 이제 몰튼 글로벌 스테이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히 딱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가장 중심이 돼가지고 어차피 수용 핵상이 있으니까 하이드로포빅한 부분들이 딱 모이면서 컬랩스되는 형태로 스판티니어스하게 딱 일단 뭔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그런 몰튼 글로벌 스테이트 모델 이렇게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두 개가 다 작용할 수는 있겠죠. 이런 모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의 어떤 더모다이너믹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깔때기 같이 프리에너지 깔때기가 있는데 그냥 완전히 언폴딩된 상태가 가장 에너지도 높고 엔트로피도 큰 거죠. 엔트로피도 큰 거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폴딩이 되면서 가장 안정된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당연히 폴딩이 됐으면 이제 엔트로피 자유도도 낮아지는 거긴 하겠죠. 물론 이제 자유도가 낮은 건 여러분 싫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고 싶은데 근데 자유도가 낮으면 그게 가장 에너지 측면에서도 안정화된 폼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결과적으로 그 형태가 이제 수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딩 과정에서 뭐 컨포메이셔널 스피시스 엔트로피가 점점 줄고 프리에너지도 줄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내려갔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나마 요 밑에 똥 내려온 거는 에너지적으로 조금 안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잠깐 머물렀다가 또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가장 안정된 이제 어떤 폴딩이 가장 뭐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냥 모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너무 이렇게 프로틴의 3차 구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의 기능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DNA 바인딩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게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를 보면은 얘가 어떻게 해서 요 DNA 요 시퀀스랑 붙는지를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엔자임 같은 경우도 뭐 구조가 있으면은 이게 뭐 기질에 바인딩하는 사이트고 뭐 중간에 여기 카탈레틱 뭐 사이트가 있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겠다 뭐 이런 걸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3차 구조를 알아야지만 사실은 이제 그 기능을 아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3차 구조를 알려면은 실험적으로 해요. 단백질 3차 구조를 확인하는 실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단백질 3차 구조를 실험적으로 알아내려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어디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말 그대로 단백질을 이제 구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눈으로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단은 결정을 만들어요. 단백질을 일단 퓨리파이를 해요. 순수 분리정제를 하는 거죠. 분리정제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을 가진 이런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지네요, 점점. 하여튼 이런 똑같은 이제 단백질을 막 잔뜩 뽑는 거죠.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이콜라이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유전자를 넣어서 뽑든지 해서 단백질을 일단 잔뜩 순수하게 굉장히 깨끗하게 분리정제를 해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크리스탈을 만들어요. 크리스탈, 단백질 크리스탈. 여러분 뭐 소금 오래 이렇게 진한 소금을 하면 이게 결정 생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진하게 이렇게 해놨다가 적절한 여러 가지 조건을 테스트하는데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아주 일정하게 배열이 돼가지고 똑같이 배열이 돼갖고 어떤 결정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탈. 단백질 크리스탈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엑스레이를 쬐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쬐면은 이 단백질을 옮기는 각각의 어떤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패턴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디프렉션이 일어납니다. 그 디프렉션된 패턴을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단백질 안에 원자들의 배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이제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알 수가 있고 뭐 또 NMR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크라이오 EM 같은 거 해가지고 단백질 좀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 그냥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대충 겉모양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다 이제 손이 많이 가죠.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하려면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이거 하려면은 뭐 몇 개월 걸리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냥 시퀀스만 보고
아까 그 안필젠 그 사람이 암노산 시퀀스가 교정한다라고 벌써 몇십 년 전에 말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퀀스를 봐도 3차 구조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과학자들이 매달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그런 그 실험적으로 단백질 구조가 밝혀진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 내가 궁금한 단백질의 암노산 시퀀스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호몰로거스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약간 유사하잖아요. 유사한 게 있으면은 걔랑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비교를 해서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템플레이트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델링하는 건 조금 정확도가 높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확도가 있게 하긴 했는데 완전히 그냥 드노버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암노산 시퀀스만 보고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는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데이터베이스에 엄청나게 이제 쌓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새로운 단백질이 계속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기는 어려운 거죠.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NCBI가 이제 여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 판을 바꾼 거가 바로 이제 그 AI를 기반으로 한 프리딕션입니다. 알파폴드가 그걸 만들어낸 요 방식이 딱 이제 알려지면서 사실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거의 안 써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바뀐 그런 방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이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점점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완전히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측하고 할 때까지는 좋지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다시 실험적으로 페살로그래피를 해가지고 구조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중간중간에 다 실험을 안 하고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Critical Assessment of Techniques for Protein Structure Prediction하고 CASP라는 어떤 그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전 세계 이제 그거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그 누가 모르는 구조를 그냥 맞추나 예측을 하나 그런 걸 하는 건데 이게 1994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지 뭐 좀 약간 어려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가 안 알려지고 오픈이 안 된 거를 이제 이렇게 딱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은 각각의 이제 요거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이 이걸 예측을 하는 거죠. 구조를 예측을 해서 얼마나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글로벌 디스턴스 테스트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오른쪽 그 Y축은 얼마나 이게 뭐 잘 맞는지 뭐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4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쉬운 거는 되게 잘 맞췄죠. 사람들이 잘 맞췄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좀 맞는 확률이 뭐 20%도 안 된 거죠. 엄청나게 이제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해가 갈수록 이 캐스프 뭐 1, 2, 3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 가지고 80 이게 초 12세기 어쨌든 12세기 뭐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검정색이 14고 빨간색이 12였네요. 요게 12였는데 13이었네요. 빨간 게 13이었네요. 근데 갑자기 요 14가 되면서 엄청나게 점프를 했죠. 이게 바로 이때 이제 AI를 이용한 그런 예측이 나오게 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I를 이용한 이제 프로틴 구조 프리딕션 덕분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도 80% 이상의 어떤 확률로 우리가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진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거의 믿을만할 정도로 얘네들이 시퀀스를 딱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구조를 예측해서 딱 던져와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저희 실험실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구조를 뭐 뭔가 새로운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의 뭐 활성을 바꾸고 싶다거나 할 때는 구조를 풀거나 아니면 뭐 되게 손이 많이 들어서 일일이 해보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알파고를 딱 넣어주면 얘네들이 구조를 예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교적 신뢰도 높은 구조를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뮤테이션 도입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19년, 20년 이때 이제 그 사이언스의 그 알파폴드에 대한 논문이 나온 그런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했고 이제 AI에 기반해서 그 단백질 시퀀스를 폴딩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뭐 약간 화학적인, 물리적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뭐 인터랙션 이런 걸 따져서 폴딩을 예측했다면은 얘는 그냥 완전히 시퀀스 기반인 거죠. 그래서 뭐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트랜스포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틴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프로틴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자연계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효소의 활성을 높인다든지 안정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개선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뭐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틴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틴의 아미노산 시퀀스를 이제 바꿔서 그 기능이나 뭐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작업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프로틴 아미노산을 직접 바꿀 수는 없어요. 프로틴의 아미노산 시퀀스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겠어요? 아미노산 시퀀스를 바꾸려면 유전자를 바꾸죠. 유전자 시퀀스를 바꾸어서 뭐 뮤테이션을 해가지고 아미노산 시퀀스를 바꾸면 뮤턴트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케미컬 매뉴팩처링 할 때 그래서 어떤 엔자임을 가지고서 기질을 넣어서 뭐 유용한 캠프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엔자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효소를 뭐 안정성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테리오페이지를 만드는 라이소자임이 있는데 라이소자임은 이제 박테리아 셀월을 부술 수 있는 그런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험에서도 쓰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박테리아 부술 때. 그러면은 얘를 이왕이면은 좀 튼튼한 엔자임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더 편하게 싸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작한 내용이 뭐냐면은 일부러 없는 다이설파이반들을 넣어줬어요. 이 엔자임에다가. 그러면은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다이설파이반드가 있으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발트 만드니까 그냥 보통 위크 인텐션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라이소자임 구조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일부러 이렇게 시스테인을 넣어준 거죠. 뮤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이설파이반드를 이루면서 안정화돼가지고 스테이블러트가 열의 안정성이 높은 그런 걸 실제적으로 그런 데 만든 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제 잘 보면은 효소 세제 이런 거 있잖아요. 효소 세제. 그렇죠? 세제에 효소가 들어있어요. 실제적으로. 무슨 효소가 있겠어요? 때를 잘 빼니까 때는 뭐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분해하는 거, 라이페이즈, 프로테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을 이제 빨래 빨 때 거기 안에서 잘 뭐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안 되니까 좀 안정하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게 뮤테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틴 엔진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을 뭐 새롭게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있는 거를 조금 뮤테이션을 줘서 바꾸는 거고 아예 새로운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프로틴 디자인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여기 이제 하나의 뭐 페이퍼인데 2020년에 나온 페이퍼여서 지난해 노벨상을 데이빗 베이커라고 혹시 노벨상 누가 수상했는지 그런 거는 관심 있어요? 우리 그래 문학상은 우리 한강 우상을 했고 그 여기 무슨
화학 부분에 이제 데이빗 베이커라고 이제 이 프로틴 이런 엔지니어링 하는데 굉장히 대가인 그런 분이 이제 그 노벨상 수상했는데 그 랩에서 나온 사실은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워낙에 이제 코비드 우리 사스코브2 이렇게 그거에 이제 약을 만드는 거죠. 약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얘가 그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제 ACE2라는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 그 리셉터 이제 우리 뭐 세포 표면에 있는 리셉터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그래서 이 리셉터에 붙는 어떤 단백질을 그냥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자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스캐폴드가 되는 거를 만들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디자인 여기 모양에 맞는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스크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리셉터에 잘 붙어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렇게 바인딩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런 어떤 약의 캔디데이트인 거죠. 드럭의 캔디데이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요 앞에 이제 프로틴 엔지니어 되게 뭐 되게 여러분 알기 쉽게 만든 프로틴 어떤 디자인 아까 이제 뭐 그런 알파골드 개발하는 거에서부터 디자인 A까지 그걸 잘 만들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잠깐 그렇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